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조선숙종 연간의 일입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최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과거에 극지한 선비를 배출해온 이름난 양반가로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참판댁이라 불리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넓은 뒤와 집에 수십 마지기의 논밭, 그리고 무엇보다 흠잡을 데 없는 가문의 명예 최씨 집안은 그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씨 집안의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위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안이든 아무리 반듯하고 번듯해 보여도 안채 깊숙한 곳에는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이야기가 하나쯤 숨어있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집안의 종부로 시집온 한 여인 윤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남긴 단 한마디가 이후 3대에 걸쳐 어떻게 그 집안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주란 무엇일까요?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고 봐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같은 말들, 그것이 정말 힘을 가지는지 아니면 그저 분풀이에 불과한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윤씨가 최씨 집안으로 시집온 것은 그녀의 나이 16이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전주 윤씨 가문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 솜씨도 빼어났으며 무엇보다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살피는 품성이 남달랐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고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최씨 집안이 복을 받았구나. 저런 며느리를 얻었으니. 남편 최진혁은 22살의 청년으로 과거를 준비 중인 선비였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며 윤씨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안팎으로 금슬이 좋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박씨였습니다. 최씨 집안의 안채를 50년 가까이 지배해온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근엄하고 어지러 보였지만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기색이 보이면 용납하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안채는 자신의 왕국이나 다름없었고 그 왕국의 새로운 주인이 될 며느리는 처음부터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박씨 부인 자신도 시집 올 때는 그러했습니다. 고분고분하고 어지러 보였습니다. 그러나 안채를 지배하기 위해 남편의 신임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텨왔는지를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밥상에 국간이 짜다느니, 문안 인사의 자세가 바르지 않다느니, 버선의 솔리가 삐뚤다느니 박씨 부인은 날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윤씨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탓하거나 억울함을 내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그런 윤씨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밖에 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에서 수십 년을 산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데 윤씨가 시집온 이듬해 봄, 남편 최진혁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사이 윤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쁨이 박씨 부인의 심사를 더욱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어느 날 밤 30년을 곁에서 부린 몸종 막내를 불렀습니다. 막내는 말하지 않아도 박씨 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윤씨방과 창고에 이것을 갖다 놓아라. 막내의 손에 쥔 것은 집인형, 머리카락, 붉은 실에 묶인 종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마님, 이것은 묻지 마라. 막내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사흘 뒤 안채 창고에서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머리카락과 함께 최찬팔의 이름이 적힌 종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가장의 죽음을 비는 저주였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것은 박씨 부인이 직접 데리고 들어간 창고에서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쓰러졌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며느리 이은 씨가 시아버지를 저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은 씨의 방에서는 막내가 미리 숨겨둔 무속 관련 물건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집안 어른들은 하나같이 박씨 부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남편 최진혁은 한양에 있었고 친정 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아무것도 해명할 수 없었습니다. 윤 씨가 최 씨 집안에서 쫓겨난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닷새 뒤의 일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가진 것 하나 없이 그녀는 대문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을 때 윤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을 어귀에 허름한 주막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주막 할멈 갑수는 60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잃고 혼자 주막을 꾸려온 그녀는 세상의 슬픔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윤 씨를 처음 보는 순간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이끌고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윤 씨가 처음 입을 연 것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합순 할멈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나는 리소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하오. 당신 눈에는 죄가 없어. 윤 씨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던 날도 아이를 잃던 날도 울지 않았는데 아무 연고 없는 낯선 할멈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윤 씨의 상태가 이상해졌습니다. 심한 복통이 시작되었고 산파를 불렀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날 밤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아이였습니다. 갑순 할멈은 홀로 방 밖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잃은 뒤에도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이 올랐고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서 몸이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쫓겨난 지 보름 만에 그녀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소식을 들은 남편 최진혁이 한양에서 달려왔습니다. 주막에서 아내를 본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앙상하게 여인 얼굴, 꺼져가는 눈빛. 그는 윤 씨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먼저 막았어야 했는데. 서방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최진혁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 씨는 마지막 힘을 모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서방님은 알고 있소. 알고 있소. 내가 다 알고 있소. 그러면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안은 3대가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자,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한 자들, 그 피를 이은 자들 모두 제가 낳지 못하고 간 이 아이와 함께 반드시 데려갈 것입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낮고 조용하게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것을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말을 마친 윤 씨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최진혁은 아내의 주검 앞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집으로 돌아가 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죽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그녀의 오른손이 이유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훗날 집안의 늙은 하인이 전했습니다. 윤 씨가 죽고 난 뒤 최 씨 집안에는 불운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논밭에 갑자기 해충이 들어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가을에는 곡식 창고가 이유 모를 습기로 썩어버렸습니다. 박 씨 부인은 윤 씨의 저주 따위는 미신이라며 고순쳤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봄 최 참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멀쩡하게 아침을 먹다 한쪽 몸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참판은 자리 보존을 하다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남편을 잃은 박 씨 부인은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한 채 어딘가에서 갓난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확인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절에 시주를 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 부인은 남편이 죽고 3년 만에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말을 잃은 그녀는 안채 깊숙한 방에 갇히다시피 지냈습니다. 하인들은 그 방 앞을 지나기를 꺼렸습니다. 방문 너머의 중얼거림이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응답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방구석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박 씨 부인은 실성한 지 4년째 되는 겨울 세상을 떴습니다. 임종하던 날 새벽 하인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방구석을 향해 두 손을 뻗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공포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에서 가장 오래 산 노하인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아이 우는 소리가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막내는 그 무렵 집안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새벽에 짐을 싸 사라진 것입니다. 훗날 인근 마을에서 늙은 여인 하나가 날마다 어느 무덤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 무덤이 윤 씨의 것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편 최진혁은 술에 빠져 지내다 43이 되던 해 겨울 술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집안의 대는 최진혁의 조카 최윤서가 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야만 있는 청년이었던 그는 기울어가는 살림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잘 되는 듯 했습니다. 새 농지를 마련하고 혼례를 치러 자식도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운은 그를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최윤서가 35이 되던 해 고을 수령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역공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재산은 반이 몰수되었고 남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귀양지에서 최윤서는 2년을 살다 벽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비리를 고발하다 귀양을 간 것이니 그것은 수령의 탓이라고. 그러나 마을 사람들 중 나이 든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가 귀양을 떠나던 날 마을 어귀에 서 있던 늙은 하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윤씨마님이 데려가시는구나. 아무도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최씨 집안의 마지막 가주는 최병기였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 손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몰락을 눈으로 보며 자랐습니다. 윤 씨의 저주 이야기를 반쯤은 믿었고 반쯤은 부정했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장사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30이 되던 해 여름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그의 앞에 서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갓난아이였습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최병기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한동안 방구석만 바라보았습니다. 꿈속 여인의 눈빛이 눈꺼풀 뒤에 남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보면 구역질이 났고 억지로 먹으면 토했습니다. 의원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와서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에 원한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원한이. 최병기는 그 자리에서 집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무당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미 3대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굿이 열리기 전날 밤 최병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윤 씨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윤 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최병기는 촛불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내일이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촛불은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이튿날 굿이 시작되었을 때 최 씨 집안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적지 않게 모여들었습니다. 해원굿은 윤 씨가 묻힌 곳 근처 빈터에서 열렸습니다. 최병기는 남은 재산의 대부분을 쏟아 굿을 준비했습니다. 무당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의식을 이어갔습니다. 굿을 지켜보는 내내 최병기는 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이 저지른 일의 끝을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무당이 갑자기 몸을 떨더니 낯선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원망도 저주도 아닌 담담한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빈터에 퍼지는 순간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최병기는 땅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붙였습니다. 나는 다만 내 아이가 불쌍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발도 딛지 못하고 간 그 아이가. 목소리는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담담함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원망 섞인 저주보다 그 고요한 슬픔이 훨씬 더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그 말과 함께 멈추었습니다. 무당은 잠시 뒤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굿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밤 최병기는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흰 소복의 여인이 품 안에 아이를 꼭 안고 먼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깬 최병기는 오랜만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최 씨 집안의 불운은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최병기는 장사도 정리하고 고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훗날 그는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유독 다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흥망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 것이다. 최 씨 집안 기와집은 그 뒤로 수십 년이 지나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가끔 이런 말이 오간다고 합니다. 가을밤 그 빈터 근처를 지나다 보면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 소리가 들리면 그냥 조용히 걸음을 재촉하는 것이 좋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00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의 이야기. 그녀는 끝내 원한을 풀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그 빈터 어딘가를 맴돌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드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